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폭염이 날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위기 대응도 2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무려 158개국 4만 3천 명이 참가한 큰 국제 행사를 어떻게 저렇게 준비했나 싶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애초에 야영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논란이 된 장소에서 폭염이나 폭우,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도 소홀하고 대회 직전까지 준비 부족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폭염이 최절정인 시기에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난 상황이 됐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이 아무리 야영을 통해 심신 훈련을 하고 생존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지만 이 많은 청소년들을 실제 재난 상황에 몰아넣고 정신력을 강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대응이죠. 조직 위의 안일한 위기의식과 운영 미숙이야말로 우리가 많은 인재사고에서 경험했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파견국들이 외교 차원에서 우려를 전하고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지원 등 수습에 나서고는 있지만요. 다음 주까지도 폭염과 태풍 변수까지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모쪼록 참가자 모두가 무사히 돌아가는 그날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고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팩트 체크 해보겠고요.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은요. 가장 선호하고 가장 늘고 있는 커피점 창업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Y2K라는 복고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최근 50년간 동해안의 수온이 2도 정도 높아지면서 공격성이 강한 이것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피서철이라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에 그물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데요. 이건 바닷속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에 하나로 불리는 아주 대체로 무서운 어류죠. 그죠? 무엇일까요? 네, 강력한 힌트 나갑니다. 영화도 있죠?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팩트 체크인가요?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오,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저도 좀 해수욕장 근처 가게에서 네. 버젓이 불꽃놀이용 폭죽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불꽃놀이를 구매해서 즐기고 있는데요. 네. 해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 등 사건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일까? 네. 체크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이 해수욕장 가면 특히 밤에 밤바다를 배경으로 폭죽놀이 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네. 기자님 직접 해본 적 없으세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자, 알았는데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 자수해야 되겠네요. 네네.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네요. 예. 네.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불법이라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보도들에는 빠짐없이 관련 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해수욕장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 22조에 보면 해수욕장에서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백사장에서 총포, 도공, 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한 장난감용 불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행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라는 것도 불법이고 네. 백사장에서 이걸 파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을 알겠는데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파는 걸까요? 불꽃놀이 진짜 마니아가 아니라면 해수욕장 나들이를 위해서 미리 불꽃을 준비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해변에서 누군가 폭죽놀이 하는 거 보고 재밌겠네요. 따라하죠. 네. 근데 폭죽을 구입하는 곳은 바닷가 가게가 대부분일 겁니다. 해수욕장법은 허가받지 않은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정식 상점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이동상인이나 백사장의 노점 같은 곳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해변 상점에서 불꽃놀이용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도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네. 해수욕장법은 백사장에서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이것만 금지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내 백사장 이외의 구역인 산책로, 야영장 이런 편의시설에서의 불꽃놀이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모래에 꽂고 불꽃을 쏘면 불법이고 보도블럭 위에서 벽돌 위에다 놓고 쏘면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해요. 지금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 법의 허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근데 법 말고도 문제점이 또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예, 이 해수욕장법은 시군구를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요.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피서객을 단속해야 될 사람은 시군구 공무원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일선 지자체의 행정력이 밤에 모든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유형 중에서 당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물놀이 중 익사사고입니다. 폭죽놀이로 인한 사고는 저 멀리 후순위에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찾아봐도 폭죽놀이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가 단속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9년 동안 동해안 해변의 불법 불꽃놀이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에 그쳤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다른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과 그 근처에서 폭죽놀이를 적발한 건수는 38,749건인데요. 네. 실제로 과태료 이하를 부과한 사례는 고작 746건에 그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적발은 많은데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너무 적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위험하잖아요. 네. 화상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 네네. 주변에 아이가 있고 이러면 더욱더 위험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거를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예. 소비자원이 밝힌 폭죽 사고 예방 지침이 있는데요. 우선 제품에 적혀있는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읽고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켓형 폭죽인데요. 평평 계속 이렇게 나가는 그 길다란 막대기에서 불꽃 10발 정도가 한 발씩 소리를 내면서 발사돼서 하늘에서 터지는 형태 이런 건데요. 손에 들고 있으면 폭발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손에 들고 쏩니다. 이걸 반드시 모래에 꼽는다든지 벽돌로 고정시킨다든지 해서 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모든 폭죽은 어른이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불 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이 내가 할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절대 네, 안 된다고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폭죽에 불 붙이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폭죽을 터뜨리거나 그렇죠.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화려한 불꽃을 보겠다고 여러 개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일 날 행위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폭죽만 불 붙이고 불 붙인 즉시에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특히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폭죽을 다시 불 붙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나오던 불꽃이 나오지 않아서 들여다보다가 다시 발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끔찍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 소개할 만한 모범 사례가 있다고요? 강원도 속초시는 지난해 8월 속초 해수욕장에서 폭죽 소음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매년 휴가철이면 쏟아지던 해수욕장 폭죽 관련 민원이 사라졌다. 이게 골자인데요. 속초 해수욕장은 주변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해마다 휴가철이면 폭죽 관련 소음과 연기로 인한 민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죽 없는 해수욕장으로 변신을 한 거죠. 이게 핵심은 강력한 계도입니다. 속초시는 2022년부터 예년과 다르게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질서 계도 요원을 배치해서 폭죽 관련 행위를 계도를 했다고 하고요. 근무 인원도 기존의 6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근무 시간은 기존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재질의 폭죽 금지 팻말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폭죽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통해서 지난해 속초 해수욕장에서 폭죽 관련 민원은 사라졌고요. 올해도 폭죽 없는 해수욕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이런 뜻인데 네.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지지하는 게 사실 밤바다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요. 폭죽을 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그 불꽃놀이가 환경오염도 유발한다고요? 불꽃이 발사될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탄피가 떨어지는데요. 10발이 연발로 나가는 폭죽이라면 한 번 쏠 때마다 플라스틱 탄피 쓰레기가 10발이 생기는 거죠. 해양환경공단의 해변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폭죽 탄피 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백사장 100m당 2.4개의 탄피가 발견됐다면 2021년에는 5.6개로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탄피를 줍는 환경 정화 행사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이 수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모래 속에 박힌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 수거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네. 불꽃놀이 발사할 때 매캐한 연기가 함께 피어나는데요. 황, 질산칼륨, 숯 이런 것들이 화약의 주성분이라서 이게 연소될 때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불꽃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수련툼, 바륨 뭐 이런 화학물질들이 사용됩니다. 불꽃놀이 연기를 맡아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정부가 아예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해수욕장 폭죽 사용을 규제하도록 해수욕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항의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다고 합니다. 속초, 부산 이런 해변과 주거지가 멀지 않은 지자체들은 민원 폭증 우려 때문에 규제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수욕장 폭죽 과태료 부과 건수 746건 중에서 부산에서만 709건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근데 반면 해수욕장이 거주지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는
관광 활성화, 지역 매출 증대 이런 이유로 규제를 푸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불꽃놀이를 팔아야 되고 해변에서 놀거리가 많아져야지 오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논리인 거죠. 결국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도 잘 들어보고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성화를 하게 된다면 지자체에 엄격하게 관리 책임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나 환경오염, 소음 피해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해수욕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백사장에서의 불꽃놀이가 불법이다. 이 점 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언젠가부턴가 골목경제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은요. 이렇게 많이 생기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특히 동네 상권에서 소규모 창업자도 할 만한 일인지, 그리고 요즘은 어떤 전략을 갖는 게 좋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문 여는 커피점들 굉장히 많던데, 예, 얼마나 되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나라 커피집 진짜 커피 공화국 이런 얘기가 아마 딱 맞을 정도로 커피집 정말 많습니다만, 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5만 개, 6만 개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최근 기준으로 우리나라 커피집이 부동산 중개업소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13만 개 정도. 10년 만에, 어휴.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거의 한 2배 이상, 133% 이상 증가한 셈이고요. 지금 현재 공정이 등록된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관련 아이템이 있거든요. 뭐 빵이나 아이스크림, 음료 이런 카페 관련 브랜드만 1,300개 정도 되거든요. 브랜드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전체 외식 브랜드가 한 9,600개 되는데 그중에 거의 한 14%가 카페 브랜드니까, 야, 우리나라는 가히 진짜 카페가 어마어마하다. 시장 규모도 거의 한 10여 년 전에 2조 4천억 시장 이랬는데요. 10년 만에 요즘 한 20조 시장으로 커졌으니까 와, 예.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되게 놀라워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픈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3등입니다. 와. 예. 아니, 나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세계 스타벅스가 한 35,7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종주국 미국이 인구 한 3억 4천 되는데 16,000개 제일 많고요. 2위 14억 중국이 5,700개. 우리 3위 우리나라 5,100만밖에 안 되는데 무려 2,250개. 스타벅스 1호점이 97년 이대 앞에 1호점이었는데 네. 야, 스타벅스가 이렇게 많은 나라. 스타벅스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상장법인 앞에만 오픈하겠다 해서 1,000개 정도 가겠지 했더니 지금 뭐 2,250개니까 야, 우리는 스타벅스 종주국을 이제 앞지르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정말 놀라운.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스타벅스 같이 크고 막 엄청난 회사가 이렇게 예. 많이 차리는 거 보면 좀 시장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늘 공간을 팝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머문다는 그 자체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단 좀 품격도 있는 것 같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야, 일반 그냥 식당에서 딴 데보다. 만나는 것보다는 스타벅스에서 만나, 스벅에서 만나 이러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한국인들에게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컨비니언스, 편의성 기능도 있고 거기다 품격까지 있고 그냥 객단가 5, 6천 원이면 거기서 만날 수 있어. 이런 게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커피숍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걸 알고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커피점을 하는 분들을 저도 좀 보면 커피집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다른 식당보다는 좀 깨끗하고 좀 힘들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남보기도 좋지 않나? 이런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특히 실버 창업자 뭐 이런 시장까지 카페 아이템이 선호도 1위거든요.
창업 시장에서 보면 뭐 코로나 시대에도 카페는 더 늘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퇴직자들 같은 경우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내가 일단 출근할 곳이 있다. 그리고 나의 공간이 있다. 이런 개념에서 커피집이 남 보기에도 좋고 뭐 큰 돈 아니더라도 굴러는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야 별로 뭐 이런 고급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막 밑반찬 쫙 해야 되고 그럼 뭐 새벽 시장부터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리도 없고 그냥 바리스타 또 이름도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집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측면도 있고 운영상 측면에서 보면 직원 구하기 쉬운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알바들이 가장 알바하기 좋은 곳을 1위는 커피집이거든요. 하긴 뭐 다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 똑같은데. 가격 좀 쉬워야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 빵집보다는 커피집 알바를 더 선호합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이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바들이 궁극적으로는 또 커피의 잠재적인 창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가서 우리도 카페 하나 할까? 뭐 이렇게. 저랑 반대네요. 저는 대학 때 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한 석 달 했거든요. 예. 해보고 느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 대표님한테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커피숍 하나 차리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지역마다. 맞습니다. 요즘 메이저 브랜드 막 2,000개 뭐 많게는 2,500개까지 오픈하는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이 평균 기준 평수가 10평입니다. 10평 기준으로 점포 비용 빼고 들어가는 게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점포 보증금 권리금까지 하면 여차하면 2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하물며 요즘 뭐 50평 이상 대형 커피 같은 경우는 그냥 5억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평이 1억. 그리고 한 20, 30평 정도가 한 2, 3억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커피집이 뭐 1억 미만으로 프랜차이즈 커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10평에 1억이라고 보면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 개념으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공정의 정보 공개서 상에 나타나는 수익성을 보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요즘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상위 브랜드가 한 달 기준으로 2,000에서 한 2,500만 원 내외. 매출이요? 그렇죠. 하위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1,000 안 되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가 2,000 정도 판다. 10평 카페가. 10평에. 그럼 2,000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남나 보면 2,000 대비해서 원가가 한 거의 요즘 디저트도 있기 때문에 한 35% 되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한 또 30% 정도 들어가고요. 또 월 임차료가 매출액 대비해서 최소 15% 그러면 2,000이면 300 가까이 되는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뭐 세금 빼고 나면 2,000 팔아도 남는 거 10%야 이렇게 10%.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000 정도 해도 2억 정도 투자한 카페가 한 달에 2, 300. 200 정도가 순이익이다. 10평 기준으로. 그렇죠. 물론 뭐 많이 파는 데는 4,500 이 정도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올리는 카페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아마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평균이요? 네, 그렇죠. 요즘 근데 커피숍들이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거 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작은 가게인데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사실은 요즘 독립점 카페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카페 시장에서는 1인 카페 이런 것도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1인 카페. 그렇죠. 어차피 남는 게 중요하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30% 인건비를 내가 혼자 다 하면서 매출액은 1,000만 원 정도 돼도 내가 직접 30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요즘 작은 10평 정도로 1인 카페 정도 하면서 관건은 커피 외 플러스 알파로 이게 프랑스 샌드위치 빠니니로 할까 이태리 샌드위치 아니면 뭐 요즘 각종 와플 카페로 할까 간단한 간편식만 배워서 커피도 팔고 간편식을 한다는 것은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1인당 5,000원이 아니라 여차하면 7,000-8,000원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1인 카페들을 시도하는 청년 창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커피점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커피집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지금 개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출점할 상권, 그다음에 골목, 어떤 점포를 결정할 것인지 후보 점포를 정하고 그 주변의 카페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여기는 커피만 파는 곳이야. 여기는 샌드위치가 메인이야. 여기는 조각 케이크 메인이야. 이러면 거기와 경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틈새 메뉴를 내야 되는지, 즉 상품 메뉴 컨셉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커피는 디저트 카페다. 그러면 어떤 디저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베이커리라면 많은 베이커리 중에서 어떤 베이커리를 내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거 정말 중요하고요. 동시에 저는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도 특히 사장의 매력 지수를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요? 카페에 딱 들어가면 와,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카페 사장님의 이런 스타일링, 세상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만 그래도 이 많은 커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브랜드를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나요? 브랜드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브랜드는 그래도 요즘 빅데이터가 많이 오픈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정위에 들어가면 정보 공개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아까 가맹사업 봤는데. 누리집 섹션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항상 해당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가 1년에 몇 개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개 폐점하는가, 폐점률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폐점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브랜드의 매출액 1등 매장과 꼴등 매장의 매출이 나와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역별 매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경기도 기준으로, 아니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평균 이 브랜드의 매출액이 얼마구나 해서 이런 거 중요하고요. 특히 저는 해당 브랜드의 선배 창업자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들 몇 마디만 나눠봐도 나 카페에서 행복합니다 표정인지, 제 가게 인수하실래요? 이 표정인지 이거를 좀 잘 판단해 본다면 브랜드 선택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 커피점 창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고의 새바람, Y2K 트렌드와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Y2K 되게 네. 오랜만에 듣는데 네.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연도를 의미하는 이어의 Y와 숫자 2, 그리고 천 단위를 의미하는 킬로의 앞자리 K를 합친 단어입니다. 의미는 사실 간단해요. 2000년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문화나 트렌드를 따른다라는 복고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Y2K 마케팅은 2000년대에 유행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그 당시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친구들이 향유하던 문화를 참고를 하고요. 기존 이제 복고 마케팅이나 레트로 마케팅이 활용된 분야가 식음료 좀 가까웠다면 이제는 패션이나 인테리어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더 열광하는 Y2K 마케팅 사례들과 인기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게 딱 제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유행하는 겁니까, 이게? 특히 Z세대, MZ세대 중에 Z세대에서 유행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Z세대의 정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바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Z세대거든요. 네, 모든 복고 마케팅이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워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네. 이제 그 Y2K 마케팅 역시 이제 MZ 세대한테 인기가 있는데 Z세대는 내가 태어난 시기와 똑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맞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연결하는 네, 한다고 하는데요. 또 Y2K 마케팅은 세대 간의 공감이 또 가능하다라는 거 역시 유사한 장점입니다. 근데 2000년대 10대 후반에서 20대였던 X세대였던 네.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자녀가 Z세대인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녀와 부모님과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네,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또 이들한테 인기 요인이고요. 그래서인지 한 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 응답자의 56%가 나는 요즘에 부모님과 잘 통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건 되게 좋네요. 네, 이제 40대 또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된 X세대하고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인 Z세대를 같은 세대로 묶어서 타겟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부모님과 같은 놀이를 즐기는 게 많이 자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야,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 Y2K 마케팅 덕분에 사라졌던 브랜드가 다시 부활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해당 시기에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유행하던 스포츠 브랜드들의 부활이 눈에 띄거든요. 네. 아웃도어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브랜드 하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메고 다녔거든요. 제이 뭔지 알 것 브랜드의 같은데 메고 제이 다녔다. 브랜드의 네, 백팩, 알죠. 네, 이사의 또 백팩, 알죠. 네, 저도 하나씩 있었는데 네. 이게 다시 부자셨네요. 그런가요? 네, 그게 또 요즘에 다시 트렌디한 브랜드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닭이 캐릭터로 그려진 스포츠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다시 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Z세대한테 유행하는 운동 종목 중에 하나가 테니스거든요. 그게 이제 또 우리 2000년대에 또 많이 치던 네,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용품, 테니스 그 의상, 네, 유니폼과 같은 것들을 파는 브랜드들의 인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때 유행하던 아이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팔바지, 네, 요즘은 부츠컷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속옷의 윗부분이 보이게 하는 스타일의 힙합 바지라든지, 알죠. 네, 배꼽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Z세대들에게 옷장에 하나씩은 있는 유행 아이템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그 세기말의 해외 트렌드도 함께 유행인데 네. 그때 미국 하이틴 드라마가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교복 디자인이 패션에 반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힙합 패션이나 이렇게 운동복과 같은 편안한 패션이 그 당시에 트렌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올해 패션 키워드에 등산복과 Y2K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게 네,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네요. 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츠컷은 다시 유행이 안 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유행이에요? 맞아요. 야, 그리고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거 중에 하나가 패션 잡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잡지만 볼 수 있는 서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절에 옷 잘 입는 사람들 하면은 길 가다가 패션 잡지 한 번쯤 사진 찍혀본 경험이 있으실 네. 것 같고요. 네. 또 패션 잡지 모델로 데뷔해서 유명해진 연예인들도 많을 저 정도로 기억나요. 김민희 씨 기억나. 네, 맞아요. 그렇게 그 여학생들이 많이 보는 패션 잡지의 모델이 약간 등용문처럼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매체들이었는데 디지털화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폐간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Y2K 마케팅, 또 복고 마케팅이 같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서점 중에서도 잡지만 볼 수 있는 서점이 생기게 됐고 여기에 굉장히 사람이 몰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 세계의 이제 모든 잡지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회자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이 아날로그 감성의 서점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 공간에서 독서 모임을 연다거나 책을 구독하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최신 트렌드들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한 잡지 전문 서점은 역시 유료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최신 트렌드나
콘텐츠를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주제별로 잡지 발행을 직접 하고요. 오. 구독자에게 배송까지 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최신 트렌드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인데 왜 꼭 종이 잡지를 사는 건가? 하는데 이 서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이들이 뭔가 큐레이션 해준 거, 이들이 골라준 게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잡지를 읽던 어린 시절의 감성을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보다도 트렌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더 만족시키는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예, 잘 활용하고 있네요, 트렌드를. 네. 이제 마케팅할 때는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의 디자인이나 기업의 로고 디자인까지 좀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 대표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그래도 뭐 저는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좋습니다만. 예. 네, 근데 신경 쓸 게 더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그 복고 마케팅들이 Z세대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디지털이나 모바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 디자인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전반을 세기말 감성에 맞게 꾸며주면 Y2K 마케팅을 더 잘했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앱을 보고 그렇게 특별히 뭐 로고나 디자인을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인데 네. 이들은 내가 폰을 열었을 때 앱 로고나 디자인이나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 앱을 지우기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디자인과 비주얼에 진심이니까 마케팅을 할 때도 그런 디자인 하나하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 아이돌이 Y2K를 컨셉으로 앨범을 내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실버 액세서리 또 사이버틱한 감성에서 착안을 해서 로고까지 디자인을 다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SNS에 다 실시간 트렌드로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칭찬을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셜 네트워킹 앱이 갑자기 좀 인기를 끌게 됐는데 이 앱은 스티커 사진에 우리가 낙서하듯이 날짜를 남기고 네. 내가 손글씨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0년대에 유행하던 다이어리 꾸미기나 스티커 사진 꾸미기와 너무 유사한 그러네요. 네, 그거를 모바일에 SNS에 그대로 적용한 것도 인기였는데 이 게시글을 올리면은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휴대폰의 바탕화면에 바로 그 피드가 뜨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SNS를 쓸 때 요즘에 4866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삐삐를 할 때, 네, 삐삐를 쓸 때 네. 우리가 좀 짧게 보내기 위해서 숫자로 주고받던 맞아요. 숫자의 의미. 맞아요. 네. 메시지가 많았잖아요. 네. 요즘 친구들도 SNS에 글을 올릴 때 글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그 대신에 나만의 특별한 암호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신기하네요. 맞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는 그런 수많은 문화들을 꺼내서 Y2K 트렌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 Y2K 트렌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고 하는데 어떤 컬러나 디자인을 활용한 게 Y2K다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아이템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사이버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실버와 파란색이 그 당시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막 생각이 났는데 예전 삐삐나 CD 플레이어 광고들 CD 보면은 플레이어, 세상에. 네, 네. 뒤에 배경화면이 파란색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컴퓨터의 사실 바탕화면이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지직거리는 모니터의 화면과 같이 이렇게 파란색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파란색이나 은색 이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도 홍보 포스터에 이런 배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때도 파란색 배경을 선택하는 고객이 더 증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드셋. 이에요. 네. 네, 사과폰을 만드는 기업에서도 은색의 헤드셋을 출시했거든요. 그게 그런 컨셉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격은 80만 엄청 원을 비싸요. 가까이 한다는데도 네.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좋다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겨울에 좋아 보이던데 따뜻한. 그러니까 지금은 쓰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만 네. 요즘에는 힙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헤드셋을 쓴다라는 후기가 있는 거 보면 전자기기임에도 Y2K 트렌드를 반영해서 만드는 게 패션이 된다.
된다는 것, 브랜드를 역시 넘나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네. 그러면은 이 Y2K 트렌드를 마케팅에서 활용해 보고 싶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추억을 네, 회상하고 즐거워했는데 재밌어요. 네, 만약에 마케팅 담당자분이 2000년대 초반에 학생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때 뭐를 했나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폴더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으로 했던 게임을 15년 만에 재출시한 기업들이 했군요. 네네, 좀 지금 괜찮다 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굉장히 인기를 또 보이고 있고요. 또 학창 시절에 사진을 꺼내 보면서 입었던 옷들을 보고 홍보 콘텐츠에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행했던 곱창 밴드의 머리 고무줄이 있는데 판매 증가율이 450%. 네, 그 당시에 썼던 메이크업 제품들이나 패션 상품들의 종류가 약 20배 가량 판매량이 늘었고 또 검색량은 60배가 늘었으니까 Y2K 트렌드는 그 당시 있었던 거를 가져와서 다시 만들어도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들의 Y2K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서 추억을 되살리면 마케팅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상어였습니다. 8653님 상어 보내주셨고요. 7550님 상어요. 안 그래도 강릉 여름 휴가 계획을 했는데 걱정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어가 다 위험한 건 아닌데 요즘 자주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요.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우니까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